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날도 더운데 정장 대신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싶다, 이런 직장인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채용 콘텐츠 플랫폼이 Z세대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율복장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나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의외로 5명 중 1명 정도만 티셔츠에 반바지가 좋다에 그쳤고요. 그 외에는 니트와 청바지까지다, 좀 더 격식을 갖춘 셔츠, 슬랙스까지다, 이런 답변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Z세대마저도 반바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복장이란 게 단순히 기능적인 옷보다는 자신과 조직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그 사람의 매력과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 자신의 직업과 조직에 맞게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티셔츠, 반바지가 허용되기 어려운 조직 문화도 많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깔끔하고 단정하지 못한 민폐 복장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과 구분되지 않는 반바지 차림이나 샌들, 노출이 심해서 불쾌감을 주는 복장들 보기 싫을 수 있죠. 네, 그래도 이 폭염에 너무 격식 따지고 남 눈치 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긴 합니다. 비교적 복장 자율 문화가 정착된 IT 업계 등에서는 자연스러운 풍경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6월 2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미진님이 그러게요, 반바지는 좀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에이즈 예방약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유튜브의 쇼핑 기능이 본격화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올해 이 구황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1일을 이것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이 구황작물 산업을 더욱 도약시키고 세계로 더 널리 보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구황작물이 하지를 지나 지금 한창 수확기를 맞았죠. 잠시 후 농작업 정보 시간에 귀 기울이시면 답이 들리실 겁니다. 막 전엔 보슬보슬한 이것이 생각나는 아침, 이것은 뭘까요? 이걸 튀겨서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특이한 취향인가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에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감자가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감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건 꼭 200년 전인 1824년입니다. 조선 후기의 서적 우주연문 장전 상고에는 감자가 청나라로부터 강을 건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순조 28년과 29년 흉년이 들었는데 감자를 많이 심어둔 덕분에 굶어 죽는 것을 면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흉년이 들거나 먹거리가 부족할 때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고마운 구황작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감자도 유럽에서 한때 악마의 열매라고 금기시돼서 관상용으로 키워졌다고요? 네, 1539년 남미 대륙을 침략한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래되어진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고 거무튀튀한 색의 울퉁불퉁한 모양이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린다는 이상한 소문마저 퍼져서 더욱 기피하는 작물로 되었고요. 요리법도 제대로 몰라서 생식을 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던 감자가 근데 어떻게 전 세계적인 먹거리로 사랑받게 된 건가요? 18세기 식량 부족 문제를 겪던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감자를 식량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반전이 되었는데요. 특히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하던 빈민층에게 감자는 중요한 식량이자 영양 공급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수탈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의 농민들이 감자로 연명을 하면서 재배가 확대되는데요.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서 흉년이 될 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고마운 식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자 품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는데 어떤 품종들이 개발됐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수미 품종은 1962년 미국에서 개발돼서 1975년에 국내에 도입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인데요.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소비자 입맛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품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골든볼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가공용 품종인 골든에그 품종, 이기작 품종인 은선, 금선 등의 품종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9년 16.9%였던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이 2023년에는 30.4%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개발한 씨감자 생산 기술을 아프리카나 중남미까지 보급해서 세계적인 우리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고요. 네, 감자는 영양원식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된 바이러스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병 씨감자의 생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씨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실용화하고 이 기술을 알제리, 도미니카, 그리고 감자 원산지인 페루와 파라과이 등까지 K 씨감자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자전래 200주년 행사와 함께 6월 21일을 감자의 날로 선포를 하고 우리나라 감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씨감자 생산 기술이 세계에 더 널리 확산돼서 굶주림 지구촌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인데요. 장마철인데 이제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장마철에 비가 오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부족하고 벼가 못 자라서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잎돌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잘 관찰하셔서 조기에 방제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새끼치기가 끝난 노는 중간물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중간물떼기 하는 시기는 이삭 펴기 전 40일에서 30일 사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 후에 대비를 해서 농토량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하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잡초정을 잘 제거를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배수로 점검 잘해서 폭우에 의한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농작업도 알려주세요. 네, 콩재배 농가에서는 북주기 작업을 김매기와 겸해서 실시하면 되는데요. 파종 후 30 내지 40일경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늦어도 꽃 피기 10일 전까지는 마쳐야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주기는 가운데 줄기에 제1본염 마디까지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북주기를 하면 토양 통기가 좋아지고 뿌리 발생을 많게 해서 쓰러짐 방지와 함께 수량도 13%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장마철 노지고추 또 과수농가에서 대비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마 시기 노지고추는 침수 시에 뿌리 활력 저하로 인해서 식물체가 시들거나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과 엽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랑 그리고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방 위주로 방제를 실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추는 비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수농가에서는 과실의 비대기에 급격하게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과실이 터지게 되는 열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과가 발생하면 조기에 적과를 하고 잎과 열매의 염화칼슘 0.3%액을 이내지 살포해 주시면 예방 효과가 있으니 우려가 되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마 시기에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에이즈 예방약이 개발됐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 정장을 입으시네요. 깔끔하게 입고 항상 방송에 임하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아침에 출근할 때 반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바지도 가능은 하지 않나요, 요즘은? 요즘은? 네, 그런 회사를 허용해주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의외로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3998님이 아침부터 출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도 반바지는 좀 넥타이 힘들긴 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반바지 하면 또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14년 전에 신입 때 네. 주말 끝말 때 반바지 입고 출근했거든요. 선배한테 엘리베이터 앞에서 10분 설교 들었다. 10년 전에 이제 공영방송에서 그러셨으면 그러니까요. 혼쭐이 나셨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주말 근무여가지고. 예. 어쨌든 오늘 주제 굉장히 이거 관심이 가는 게 에이즈 하면은 사실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근데 이걸 예방하는 약이 있다면 뭐 백신 같은 건가요? 이제 정확하게는 백신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 거의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되고, 네, 예. 왜냐 아직 임상 시험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임상 시험 결과를 보니까 보통 이제 과학자들 이런 말을 정말 안 쓰는데 에이즈 예방률이 100%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간 결과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에이즈라는 병이 위험하다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가 왜 위험한지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즈라는 게 이제 영어 약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쓰면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면역력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에이즈가 많이 증상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몸에서 면역계도 이렇게 기능을 하려면 중간에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곳곳에 다 흩어져 있고 뭐 사실 그 다 눈이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영방송 KBS가 재난이나 전시 때는 이제 또 그런 전담 보도를 하는 좀 네.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재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뭐 다른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전파를 통해서 뭐 TV든 라디오든 이렇게 재난 방송을 국민들께 상황을 전달해주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내부에서 상황을 전달해주는 중계해주는 세포를 이제 보조 T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것만 골라서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탑, 송신탑을 다 파괴를 해버리는 느낌? 이러니까 얘는 방송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면역 세포, 그러니까 저기 나쁜 놈이 왔대, 거기 가서 공격을 하렴 이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세포들을 멀쩡히 살아 있어도 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면역계가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냥 간단한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게 한마디로 몸에 들어오면은 면역계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를 붕괴뜨려 버리는 정말 좀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그러면 뭐 감기가 걸리거나 그 상태로 에이즈가 걸린 채로 손발에 상처가 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항생제 같은 걸 먹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하는데 좀 많이 상태가 심해지신 분들은 그래서 사인 같은 걸 보면요, 사망 원인을 예. 보면 막 에이즈로 인해 사망 이런 건 없어요.
다 감기가 갑자기 폐렴으로 번져서 사망, 아니면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네, 아니면 뭐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여기 감염이 된 게 전신으로 퍼져서 사망, 약간 이런 식으로 감염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에이즈 걸리면 정말 다 죽느냐?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 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치료제를 먹으면 이게 다행히도 아까 파괴되는 그 보조 T 세포라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기를 중개하는 그 좀 중요한 세포들이 사실은 계속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사라지면 다시 또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억제를 하는 약을 계속 먹어주면은 그 면역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약만 계속 먹으면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은 줄어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걸리신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직까지도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최초 감염자분도 아직도 살아계실 정도로 이제는 에이즈가 약간 관리하는 질병이 된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바이러스 억제제를 먹어도 이 바이러스들이 참 악독하게도 잘 숨어 있습니다. 온몸에.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나와서 또 면역세포를 감염시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완치라고는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다. 네. 정리하면 이제 걸렸을 때 죽지는 않게 관리가 되지만 완치는 어렵다 아직도, 그죠? 그러면 이걸 예방하는 약이 개발이 된 건가요? 네, 사실 이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임상시험 말고도 이미 예방약이 있긴 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요.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어떤 에이즈에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 억제제를, 바이러스 치료제를 먹으면 내가 바이러스 남을 감염시키는 능력도 사라지고 면역계를 파괴하는 증상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걸리기 전에 미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먹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 먹고 있어 보니까 정말로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이 약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바이러스 내 몸에 들어왔을 때도 뭐야 이게 약간 하면서 놀라서 다 죽을 정도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약을. 그럼 에이즈 하나를 위해서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 약, 당뇨병 약 이렇게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매일 먹는 약이 하나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매일매일 다 먹기가 참 힘들어요. 가끔 제가 이제 뭐 늦잠 자서 빼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약이 마침 떨어졌는데 병원 가는 거 잊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방된 약을 나온 대로 먹는 그 비율을 복약 수능도라고 하는데요. 복약 수능도. 네, 복약 수능도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80%, 7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먹을 것 중에 7, 8번은 그걸 챙겨 먹는다는 말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50%가 안 돼요. 사람들이 참 잘 못 챙겨 먹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 약을. 그래서 이제 50%도 안 챙겨 먹으면 이걸 내가 병 걸린 사람도 그런데 예방하려고 매일 먹겠습니까, 이거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복약 수능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방 효과도 떨어져 버린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기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대체 내가 에이즈가 무서워서 매일 예방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아마도 성소수자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이즈라는 게 대중화된 인식으로 자리 잡을 때 뭐 퀸의 보컬이던 프레디 머큐리 같은 이런 동성애자 분들이 많으셔서 그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에이즈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선진국에 사는 이제 성소수자들이 에이즈에 제일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에이즈의 공포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분들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이세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아프리카 중부나 남부에는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제 예전에 월드컵도 했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곳 있죠. 거기가 이제 정말 월드컵 개최할 정도면 정말 발전된 나라고 경제력도 좋은데, 이 나라는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가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13%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 1.3%가 아니고 정말 13%가 감염자예요. 10명 중에 1명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거는 그냥 어떤 뭐 병 걸린 사람을 관리한다 수준이 아니고 나라의 존속과 관련된 정도로 굉장히 그러게요.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좀 이제 성 문화가 좀 그런 피임 기구를 착용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좀 보건 교육이나 보건 인식이 잘 안 돼 있어 보니 이게 위험하다는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세상에.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약을 챙겨 먹을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면 예. 근데 내가 만난 10명 중에 남자 10명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위험한 아주 상황이지 위험하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국가적으로 하려면 이제 약값도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챙겨 먹는 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이다 보니 아까 말한 복약 수능도. 네, 복약 예. 수능도가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퍼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주사로 맞아서 1년에 2번만 맞는 이런 주사를 맞아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 획기적이네요. 네, 근데 네. 이러면 이제 당연히 백신 아니냐라고 하지만 백신이랑은 작용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냥 오래 지속되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년에 2번만 맞으면 사실 뭐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보단 그래도 반년에 한 번씩은 주사 맞으러 오세요 하면 그 정도는 뭐 그 정도가 쉽죠. 네, 차라리, 네. 국가에서도 관리하기 쉬울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을 2021년부터 지금 시작을 쭉 했고, 원래는 2027년까지라서 이제 반 정도 됐죠. 24년이니까 반쯤 했으니까 중간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갑자기 강제로 임상시험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요? 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임상시험 계획이 확 변경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뭐 갑자기 예.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건데, 이게 그 우리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요. 예전에 무슨 일제시대 때 무슨 마루타 시험, 생체 시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신약을 나왔을 때 이걸 시험해 보고 그 혜택을 인류 전체가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숭고한 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간 시험 결과를 까 보니까 100% 예방률이 나온 겁니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3년 동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너무 획기적인 거고, 그 약 대신 다른 약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조를 해보려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조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약이 너무 효과가 좋은 건 맞아, 실험약이. 근데 비교를 하려면 너네는 그냥 안 좋은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이거 너무 비윤리적이라는 그거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게 너무 위험하기도 비윤리적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 나머지 남아프리카의 여성들한테 막 너희들은 그냥 에이즈 걸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너무 안 비윤리적이니까 되죠. 예. 요거는 거를 시험을 일단 중단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이 좋은 약을 줘라. 그래서 2027년까지 보자. 그렇게만 보자. 이렇게 임상시험이 바뀐 거죠. 좋은 거네요. 네,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100%라 확실해서. 예. 임상시험도 이렇게 좀 윤리적인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이번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항암제나 이런 경우도 신약 항암제가 기존 항암제보다 좋다 그러면 이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다른 네, 항암자들은. 그쵸. 이런 것도 예. 바꿔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암 환자들한테 실험을 하는 거니까. 네, 예, 이런 예.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네.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 약이 나오면 에이즈 정복되는 거예요? 네, 일단 27년까지 시험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이 실제로 나온 거는 적어도 4, 5년 정도는 걸릴 건데요.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예방을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된다고 하면 정말 신규 감염자는 정말 줄어들 수가 예. 있는 거고, 지금도 감염된 사람들은 치료제를 꾸준히 먹으면 이제 그런 감염 위험이나 아니면 사망 위험 같은 것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걸린 사람도 치료하고 걸리지 않을 사람도 미리 막아주니까 정말로 에이즈도 정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거의 있고요. 온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하나 문제가 예. 약값이죠. 이게 이렇게 정말 1년에 2번밖에만 맞아도 되는 약이라는 거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약인 거고, 그러면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아프리카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매일 예방 외전 맞을 정도로 약값이 좀 저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류 전체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같이 좀 기금을 마련해서 도와준다던가, 좀 이제 인류의 질병을 같이 퇴치하는 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데 병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퍼지는 걸 경험해봤으니 에이즈는 확실히 이번에 나온다면 퇴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에이즈 예방약 개발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유튜브가 쇼핑 기능 강화에 나서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는데요. 이 컨텐츠와 커머스의 융합이 앞으로 이커머스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반바지에 대해 어떻게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네네. IT였잖아요. 그죠? IT 회사들은 항상 반바지에 슬리퍼가 가능했죠. 네. 근데 거기가 그래도 대기업이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소장님네 회사만 입주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에.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네, 그 한 회사만. 모든 그 회사의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항상 정장 같은 옷들은 항상 두고 다녔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뭐 갑자기 미팅이 잡히거나 이랬을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외부 미팅? 네, 외부 미팅을 하면은 이 슬리퍼에다가 네, 반바지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의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준비는 다 하고서 자유롭게 입고 나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네. 제가 알기로는 종로 쪽에 회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가면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종로 같은 경우는 네. 종각 쪽이었는데 종각 쪽은 대부분 그러니까 정장이 다 많거든요. 정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있었다? 괜찮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에 쇼핑 기능 생긴다고 얘기해 준 기억이 나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쇼핑 기능이 있긴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이제 한국만 가지고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한국만요? 네, 한국만 했어요. 그것도 웃기네요. 네, 특이하죠. 네.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유튜브 쇼핑이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먼저 테스트를 하고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유튜브 말고도 이따가 제가 또 인스타그램 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틱톡 샵 틱톡. 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미 해외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가 조금 늦게 시작한 거죠. 근데 왜 해외에서 다 시작하고 있을 때 안 하고 한국에서만 했을까? 그러니까 라고 그것도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테스트를. 예. 왜냐면은 한국에선 틱톡 샵도 없고 인스타그램 샵도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역으로 그렇게 된 네. 거였어요.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네. 한국 사람들이 이 쇼핑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홈쇼핑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인플루언서들이 물건을 파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기와 질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가 이런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판다 나 안 사.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거다라는 진짜요? 인식이 많았어요. 제 주변의 인플루언서들 얘기해 보면 되게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전에.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뒷광고 논란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 뭔가 그건 너무 싫어요. 네, 뒷광고 물론 거짓말로 광고하는 것도 싫었지만은 이런 이유가 생긴 것도 뭔가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숨겨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생겼다는 게 그것도 문제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자 해서 아마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네. 딴 데서는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네. 유튜브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게 좀 차별화 좀 모를까 다른 게 있나요? 네, 차별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생긴 기능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작년 말에 유튜브가 우리나라 회사인 카페24가 있어요. 이 회사에다 200억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유튜브가요. 네, 유튜브가 직접 카페24라는 회사한테 200억 넘게 투자를 하고 이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개발한 이제 쇼핑몰 개념이 보통은 유튜버들이 쇼핑몰을 만들고 내가 물건을 사올 것을 소싱한다고 하죠. 네. 물건을 어떻게 찾아와서 물건을 올려놓고 막 디자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다. 그러면 커피를 카페24라는 회사에서 알아서 찾아서 올려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팔 유튜브 채널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네, 쇼핑몰만 연결하면은 그냥 알아서 이제는 물건 다 팔 수 있네. 라는 쉬운 기능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네요. 맞아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한마디로 유튜브의 쇼핑몰은 이런 거네요.
그 유명인의 인지도만 이용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아하. 근데 쇼핑몰 하는 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좀 번거롭고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물건을 팔다가 그래서 소송을 많이 당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도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웹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하고 뭐 상품 등록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네. 뭔가 복잡해요. 뭐 AS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중개인 역할만 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플랫폼 계약만 해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커피다, 뭐 마이크다, 커피를 이런 걸 팔겠다. 그냥 고르기만 하면은 그 물건을 바로 쇼핑몰에 등록도 가능하고 내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판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 게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 관리 이것도 언제 이걸 그쪽에서? 또 전화 통화를 하겠어요. 그러게요. 그 회사에서는 대신 해줄 수 있는 이야. 이런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거 크리에이터들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네,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에서도 라이브 쇼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몇 번 맞습니다. 봤는데 이런 동영상 기반 쇼핑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우선은 이제 뭐 라이브 쇼핑의 장점,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여기 뒷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뒷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매 결정을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뭐 고객 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네, 예. 뭐 누가 더 많다 적다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보는 성향들이 있을 텐데 그 성향들이 더 많은 성향들을 잡고 있는 게 저는 유튜브라고 보거든요. 그게 남녀노소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연령대도 거의 이제 뭐 네, 맞아요. 예. 10대부터 뭐 60대 이상까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쇼핑몰 한마디로 아까 네이버랑 비교한다면은 네이버에서는 그냥 뭐 A라는 쇼핑몰에서 그냥 물건을 판다라고 했으면은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중심이다 보니까 각 개성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다. 그럼 책 위주로만 사실 하겠죠. 책 아니면 유튜버가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나 이런 네, 거 뭐. 갑자기 뭐 먹방 제품을 팔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뜬금없긴 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점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약간 좀 판매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지금 얘기해 주신 뭐 인스타그램, 틱톡 네. 다른 플랫폼들도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러면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 시장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전략이 그러면 달라져야 되나요? 그 플랫폼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릴스도 올리지만은 사진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스타그램은 뭔가 링크를 걸 수 있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 프로필에 들어가서 링크 하나를 걸 수 있었지만은 네. 게시물에는 링크가 거는 게 안 됐어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 샵에서는 게시물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다. 즉 내가 뭔가 옷을 입고서 이제 딱 멋있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저 셔츠는 어디 거예요? 뭐 바지는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은 쇼핑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과거부터 계산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부터는 항상 링크가 막혀 있다가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링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런 게시물을 이용한 홍보 전략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택해야 되는 거고 틱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챌린지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네. 챌린지를 이용한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해서 물건을 판매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은 리뷰죠. 자, 리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상 한 개로 3가지 플랫폼을 다 갖고 싶다. 이거는 약간 욕심이 강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네요. 네, 조금씩 한마디로.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챌린지 아직도 근데 동영상 챌린지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나요? 지금 틱톡이 아직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 자체가 사실 이제 음원에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현재 음악의 이제 순위를 바꾸는 거는 틱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굉장히 정도예요? 강력해요.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틱톡에서 시작하고 이 음악이 인스타로 넘어가고 인스타에서 또 유튜브로 넘어가는 순서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아니 재밌는 게 네. 옛날에는 음원 순위 차트가 네. 그걸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틱톡이 좌우한다. 네, 틱톡이 예. 좌우할 만큼 굉장히 강력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틱톡에서 인스타에서 유튜브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연령대를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틱톡은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고요. 이들이 인기를 쫙 끌면은 인스타그램을 넘어가요. 인스타그램은 3, 40대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튜브는 전 연령층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한마디 틱톡에서 크게 인기가 있는 음악이나 챌린지가 있다. 그럼 유튜브까지 전 연령층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사업하는 분이 있다고 네. 가정을 하면 나 너무 귀찮은데 이거 3개를 다 하는 거는 네. 그리고 왜냐면 지금 포맷도 좀씩 달라야 된다고 네. 막 그러잖아요.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은 이런 게 있죠.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관련 타겟 연령층이 누구일까? 10대면은 무조건 틱톡하고. 틱톡인 거고 20, 30대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을 또 집중하는 게 좋은 거고 전 연령층인데 라고 하면 유튜브를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요. 네. 인스타그램,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뭔가 팔로워 이런 게 숫자가 중요하고 또 네. 규모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근데 이 계정도 없어요. 네. 이제 만들어야 돼. 네. 이게 나아요? 아니면 당연히 뭐 인플루언서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네. 이제 팔려고 한다. 저는 동시에 2개를 해야 돼요. 2개를 네. 그러니까 내 걸 만들기도 내 거를 만드는데 당장 힘은 없잖아요. 네. 힘은 없는데 차근차근 키워간다라고 그래도 생각을 해야 하는 돼요? 거고 아. 그다음에 외부에 광고는 맡겨야지 일단은 내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서 동시에 2개를 진행하다가 점차 외부에 광고 주는 거를 비율을 줄이고 나만의 이제 힘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아하. 네. 그 유튜브 쇼핑이 기존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현재 이제 TV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런 유튜브 쇼핑이라든지 미디어 플랫폼 커머스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도 했는데 바로 개인화. 개인화. 네. 일단 TV 같은 경우는 개인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냥 시간대로 봐서 지금 시간대는 60대 이상들이 많이 볼 거야. 들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커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사람이 어떤 것 취향이 어떻고 어떤 물건을 사왔는지까지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밤에는 어떤 걸 많이 샀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추천을 해줘야겠다. 이 영상 추천까지 같이 엮이는 거예요. 커머스가. 이야, 그러면은 무서워지죠. 기가 막히긴 하네. 네. 진짜 좀 무섭긴 하네요. 네. 근데 나를 다 앞으로는-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VR, AR 이런 뭐 가상현실 같은 경우도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가상현실로 딱 썼는데 집에 옆에 보이는 게 내가 좋아하던 과자가 딱 있고 얘를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걱정이 되는 게 국내 토종 이커머스 플랫폼들입니다. 네. 유튜브 쇼핑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도 뭐 자체적으로 잘 하겠지만은 최근에 유튜브랑 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길 수 없으면 네, 최근에 협력하라. 맞아요. 네. 이거 혼자 가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여기서 느끼는 거는 유튜브가 앞으로 자기만의 생태계보다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큰 생태계를 더 만들어가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마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은 옆에 쿠팡 링크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줘요. 내 채널을 통해서 뭔가 물건 샀다. 보통 뭐 6.7%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사실 걸어놓고선 해봤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해도 이제 새로운 또 수익 구조가 생기네. 그러면은 이걸 봤으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혹은 뭐 11번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같이 갈 네.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이게 굉장히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은 쇼핑 기능까지 강화한 유튜브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감자였습니다. 824 하나님, 8708님. 밥 대신 먹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신다고. 감자를
대단하신데요.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인가? 갑자기 궁금하고요. 8948님도 하지 감자가 지금이 수확이고 맛있습니다. 한 주 수고하세요. 하트 보내주셨고요. 8227님도 삶아 먹어도 구워 먹어도 튀겨 먹어도 맛있는 감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시작, 한 주의 시작 잘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